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과 황제마저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금융 시스템의 탄생과 그 그림자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한 가문이 국가의 전쟁 자금을 대고 그들의 신용도에 따라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히 부유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부와 권력이 흐르는 거대한 혈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첩보 스릴러와도 같습니다. 군대가 국경을 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금을 이동시키고 왕궁의 비밀스러운 방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은 대중 앞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문에게는 왕관도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 즉 현대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만든 기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8세기 말의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서서히 저물어가던 신성 로마 제국 등 서로를 견제하는 왕국들의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왕실의 금고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금과 은이 화폐의 근간이었지만 전쟁은 군주가 동전을 주조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신용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744년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격리 구역, 게토에서 태어난 그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골동품 주화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낡은 동전을 거래하는 것보다 돈이 필요한 귀족들에게 대출을 주선하고 그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이익을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비범한 사업 수완은 곧 유럽 최고 부호 중 한 명이었던 헤센 선제후의 눈에 띄었고 그의 재정 관리인이 되면서 마이어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는 그에게 황금 티켓과도 같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 마이어는 이미 거대한 금융 왕조의 초석을 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은행가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그의 5 아들을 각각 유럽의 심장부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보낸 것입니다. 이로써 그 어떤 정부도 따라올 수 없는 가족으로 얽힌 국제금융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이 전략이 당시 시대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식이 말 등 위에서 며칠, 몇 주에 걸쳐 전달되던 시절 로스차일드 가문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빠른 자체 정보망과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 아들들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돈을 옮겼고 한 도시에서는 동맹국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적대국의 빚을 회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분산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 군대가 파리를 점령하더라도 런던의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빈의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해도 프랑크푸르트에는 여전히 신용이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규모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였으며 그들의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이 영리한 은행가 가문을 금융계의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휩싸인 각국 정부는 절박하게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에 맞서 싸우던 영국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 당시 왕실의 재무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부패했으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바로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특사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와 금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루의 지연이 한 군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시대에 속도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런던에 있던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워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했고 폭락한 채권을 비밀리에 헐값에 다시 사들여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 과장된 신화로 여겨지지만 그 핵심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의 정보망은 정부의 전령보다 빨랐고 네이선은 그 정보 우위를 이용해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워털루 전투 이후 영국 정부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신화의 세부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본질은 같습니다. 정보와 신용은 제국주의 시대의 새로운 무기였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쥔 것입니다. 1820년대에 이르러 그들은 더 이상 전쟁에만 자금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유럽 전역에 정부의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주도하며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철도 건설, 영국의 운하 건설, 스페인의 광산 개발 등 산업혁명의 동맥이 되는 사업들에 그들의 자본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싶었던 나라들은 채권을 발행했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 판매를 총괄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들은 국가 부채를 표준화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존재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한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거나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렸다는 소식 또는 국가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든 청사진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금고에 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에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이자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어떤 정부가 일어서고 어떤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며 어떤 정부가 빚더미에 가라앉을지를 결정하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막강한 힘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뒤따랐습니다. 19세기 중반 사람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을 비밀리에 지배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대영 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가? 혁명을 부추겨 이익을 챙기는가? 보이지 않는 금융 권력으로 군주제를 대체해버린 것은 아닌가? 음모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과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자는 왕자가 아니라 채권 시장의 맨 앞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문의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네트워크, 국채시장, 이연 분산, 신속한 정보통신, 그리고 민간 자본에 대한 정부의 의존성이라는 현대 글로벌 금융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가문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약해진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도래하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끔찍한 홀로코스트는 과거의 세계 질서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유대인 가문이었던 로스차일드는 나치의 박해를 피할 수 없었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있던 막대한 자산은 몰수당했습니다. 가문은 궁전과 사업체, 수집품을 잃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의 부상과 달러의 지배력, 그리고 현대금융의 거대한 규모는 더 이상 한 가문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과 각국의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가문의 직접적인 지배력은 쇠퇴했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국채는 현대 경제의 척추가 되었고 오늘날 모든 국가는 로스차일드가 개척한 시장의 원리 위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들이 구축한 정보 네트워크는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 정보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그들의 원칙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DNA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현실의 권력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통제의 상징, 즉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리에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들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파리에 본사를 둔 존경받는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앤 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영향력 있지만 더 이상 금융의 황제는 아닙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현대의 금융 거인들에 비하면 오히려 소박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령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2세기 전 로스차일드가 설계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이 재정 적자가 많은 국가를 압박할 때 이 모든 메커니즘이 바로 그들이 만든 세상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그저 중립적인 교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이 권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임을 증명했습니다. 돈은 철도를 건설할 수도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 자금을 댈 수도 파산 직전에 정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문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이 완성한 시스템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한 가족이 여전히 세상을 비밀리에 지배하고 있다는 단순한 음모론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원히 지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시스템, 즉 부와 빚, 그리고 통제의 규칙을 규정하는 금융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19세기의 왕이든 21세기의 신용카드 소비자든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위해 설계된 금융 질서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운율을 가지고 흐른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야기가 남긴 운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냉엄한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들려주는 지혜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